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진행을 맡게 된 건강의학교육센터의 장지혜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의 종료 후 생성되는 영상 하단 게시판 URL에 만족도 조사제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의 대상 여성암, 남성암 의학교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온라인 의학교실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주실 이규원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의과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인턴, 비뇨의학과 전공의, 서울성모병원 임상학 강사, 은평성모병원 임상조교수를 거쳐 현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임상부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이규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이규원입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전립선암의 진단과 이제 치료 전반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또 전립선암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전립선이라는 그 조직은 남성에게만 있죠. 그래서 이제 소변이 방광에 모여서 요도로 나오는 그 초입부, 요도의 초입부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액의 그런 뭐 성분을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정자의 운동에도 이제 좀 도움이 되고 요로 감염에 대한 이제 그런 방어 기능을 하는 이제 그런 물질들을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샘 조직이 이제 비대해져 가지고 안쪽에 있는 요도를 이제 눌러서 압박을 하게 되면 이제 소변을 잘 못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게 다들 잘 아시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고요. 이제 여기 염증이 생긴 경우에 전립선염, 그리고 여기 이제 암이 생긴 경우에 이제 전립선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랑 암은 이제 좀 다릅니다. 그 전립선 비대증이랑 암의 호발 위치도 좀 다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이 요도 바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전환대라는 곳에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전립선 암은 그거보다 조금 바깥쪽에 있는 이제 말초대라는 곳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비대증이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이제 암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먼저 전립선암의 이제 역학을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립선암은 남녀 통틀어 4위 정도의 발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탈리티는 한 8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만 놓고 봤을 때는 발생률이 한 2위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위 암들 중에서 이제 전립선암이 이제 지금 현재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2022년도까지의 그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통계 자료가 발표됐고, 저희 뭐 비뇨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아니고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그래서 상위 암들이 대다수가 이제 좀 감소하는 추세인데, 지금 이제 90년대부터 전립선암이 꾸준히 상승을 해서 이제 작년 22년도에는 이제 2위가 되었고, 이게 크로스 돼가지고 아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예측하기로 이제 23년도부터는 남성암 중에서 이제 전립선암이 이제 1위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착한 암, 순한 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상대 생존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전립선암도 이게 암이 진행이 되고 뭐 원격 전이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생존율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 이제 PSA라는 그런 검사가 도입이 되면서 생존율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이 정도이기는 한데, 다른 국가랑 이제 비교했을 때 아직 우리나라는 좀 상대 생존율이 좀 낮은 편이고, 아마도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 PSA 도입이 좀 더뎌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전립선암이 갑상선암이랑 비슷하게 이거 그냥 치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 보시면 갑상선암은 한 30년 전에도 생존율이 95%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전립선암은 그때 60%가 안 됐었거든요. 이걸 저희가 이제 빨리 이제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96% 이상이 나오는 거로 봐서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전립선암은
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생존율이 엄청나게 높아지지만 치료를 못하면은 이건 마찬가지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암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PSA의 스크리닝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게 국내에서 그 암의 그 위험도에 따른 이제 분포를 보시면은 다른 국가, 뭐 서구권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고위험군 하이리스크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나라들보다는 우리가 PSA 도입이 조금 이제 덜한 편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봤을 때도 농어촌 지역, 약간 좀 이게 뭐 의료 접근성이 낮거나 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지역이 하이리스크의 그 비중이 높은 걸로 봐서는 확실히 이제 PSA로 빨리 이제 검진을 하는 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제 이 전립선암 검사를 위해서 이제 PSA를 국가암 검진 사업에 좀 포함을 시켜달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여러 이제 뭐 이런 그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이제 도입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이제 전립선암을 진단하게 되는 경로는 환자분들이 이제 소변 보기 불편해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오셨을 때 그때 이제 검사를 하다가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기 이제 계신 그 선생님들께서도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기준이 충족이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이 전립선 암을 이제 검진을 해야 된다, PSA를 좀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립선 암의 발생 요인과 이제 예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암에서의 그 가족력은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립선 암일 경우에 한 2배, 그리고 형제가 전립선암이 있었을 경우에 한 3배 이상이 이제 전립선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모든 암들이 이제 좀 그렇듯이 이제 염증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 때문에 세포가 손상되고 그거를 이제 수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생하는 과정에서 과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식을 하는 만큼 세포가 또 자연적으로 사멸을 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서 너무 과증식이 되고 암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암 조직 그 주변으로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조직 검사상에서 이제 암 조직 그 주변으로 이런 염증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남성 호르몬인데요. 남성 호르몬은 일단 남성 호르몬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이게 그 전립선 조직,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냥 전립선의 그 성장과 분화에 관련된 그런 이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발현 조절에 좀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이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전립선이 증식하고 분화하게 되고 이게 암으로 진화하게 되고 진행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그 유전자에 약간씩의 그런 그 변이가 보통은 있는데요. 이런 변이들이, 이건 이제 그 단일 연기 다양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변이들이 축적이 되고 쌓이고 하면서 이게 암 발생에 뭔가 최적화된 그런 이제 조건이 딱 됐을 때, 요럴 때 이제 남성 호르몬이 거기에서 암의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암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증식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고요. 남자에서도 이 아로마테이스라는 효소가 테스토스테론 일부를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에서 또 이 에스트로겐이 이제 뼈 건강이나 뭐 성기능, 심혈관계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 에스트로겐이 이제 점점 증가를 하게 돼서 이 테스토스테론과의 균형이 좀 깨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스트로겐이 이제 알파라는 수용체랑 베타라는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알파는 전립선 쪽이 증식에 연관이 돼 있는 그 수용체고, 베타는 증식을 억제하는 그 수용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알파 쪽에 작용을 해서 뭐 비대증이나 암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살이 찌게 되면 몸에 염증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이 지방세포에서 아로마테이스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으로의 변환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호르몬 균형이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 이제 그 보상작용을 우리 몸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전립선 세포의 뭐 성장과 사멸을 유지하는 그런 그 정상적인 신호 체계가 교란이 되면서 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또 흡연과 음주인데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흡연이 방광암의 발생에 굉장히 직접적인 그런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전립선은 뭐 그 정도로 흡연과 음주가 직접적으로 전립선암과 관련된 거는 아니기는 한데요. 이제 이미 예를 들어 전립선 암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흡연과 음주가 뭐 염증이나 면역 조절, 뭐 호르몬 교란, 약물 대사 같은 데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전립선 암의 사망률이나 재발, 그리고 이제 예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 D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몸의 면역 조절이나 염증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물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부족할 경우에 전립선암 위험이 이제 증가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햇빛을 쐬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햇빛을 쐈을 때 몸에서 합성이 되는 이 비타민 D가 대부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좀 필요하다면 검사에서 이제 비타민 D가 좀 결핍이 확인이 되면 좀 보충을 권유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건강하게 성생활해서 성관계를 가지는 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정액을 배출해 주는 게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이제 좀 성관계가 무분별하게 이제 이루어진다든지 이랬을 때 생기는 뭐 성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감염이 또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관절제술이나 자전거 같은 거는 뭐 전립선 암 발생과는 이제 거의 이제 관계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뭐 기본적으로 건강한 음식들, 뭐 채소, 과일, 콩, 뭐 콩류인 뭐 두부나 이런 것들, 그리고 토마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전립선에 이제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니까 이런 것들을 위주로 시기를 하고, 또 이게 그 너무 육류, 지방 많은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적색육, 뭐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것들이 이제 전립선에 썩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좀 줄이면서 운동 적당히 해서 이제 체중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제일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검진인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 전립선암이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전립선암이 진행이 되면은, 근데 이런 증상이 이미 나타났다면은 많이 이제 늦은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환자분들이 빨리 전립선암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검진을 잘 받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검진을 해서 아무 증상이 없는데 이제 뭐 건강검진 같은 거 해서 나는 전립선 수치에 뭐 이상이 있다고 한다라고 이제 그 결과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 봤더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다음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인 뭐 MRI라든지 이런 걸 권유를 해드리면은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비싼 검사들을 받아야 되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이제 빨리 진단을 해야 환자분이 빨리 적절한 시기에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기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SA에 대한 그 스크리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의 진단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 PSA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 직장 수지 검사상에서 이제 노듈이 만져지면은 여기에 암 감별을 위해서 이제 추가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이 PSA라는 검사가 없을 때에는 유일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직장 수지 검사로 전립선 쪽에 뭐가 만져지는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이었었거든요. 이제 뭐 검사가 사실 뭐 환자들이 이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일 검사도 아니기도 하고, 또 이 DRE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가치가 이렇게 썩 높지는 않아서 이제 좀 한계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SA가 우리가 이제 도입이 된 이후부터 이제 굉장히 전립선암의 그 진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PSA라는 거는 이제 아까 이제 전립선에서 정액의 성분들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정 후에 처음에는 정액이 조금 약간 응고된 상태처럼 있다가 이게 나중에 이렇게 좀 액화되면서 펴지는데, 그게 이제 정자의 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PSA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보통 전립선 내에만 있다가 뭐 전립선에 있는 뭐 기점막이 깨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혈액내로 유출이 됐을 때 이 PSA 수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PSA가 상승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여기 있는 이런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PSA가 전립선이란 장기에는 굉장히 특이적인 검사인데, 이
전립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전혀 알려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듯이 뭐 노화나 뭐 감염, 뭐 어떤 물리적인 자극, 뭐 약물 영향,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뭐 사정했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이 PSA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전립선 암의 그 경우에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종양 표지자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5알파 환원 요소 억제제, 뭐 저희 프로스카, 그다음에 아보다트 이런 약제들이 이 PSA 수치를 인위적으로 한 반 이상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좀 장기 복용할수록 이 PSA 수치가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환자의 PSA 수치는 이거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이제 좀 장기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우리가 이 수치를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보통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오셨을 때 전립선 약 드시고 계시냐, 그리고 이제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평가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PSA가 뭐 딱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이다 이렇게 정확히 나눠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뭐 사람 측정하는 시기에 따라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좀 있어가지고 뭐 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PSA 구간에 따라서 전립선 암 발생의 가능성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적절한 컷오프를 우리가 정해서 전립선 암의 이제 스크리닝으로 이제 PSA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기준을 이 정도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추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과잉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또 4로 본다면은 뭐 좀 너무 이제 그 전립선암에 그 위험 있는 사람들이 좀 로스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굉장히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결국은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듯이 PSA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보다 이제 높을 경우에는 이제 추가 검사, 뭐 전립선에 대한 암에 대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PSA가 전립선 자체에는 특이적이지만 어떤 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해석하는 데는 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립선이 엄청나게 큰 환자분, 막 100g 넘는 그런 큰 전립선을 갖고 있는 환자분이 PSA가 3점 몇이다. 그럼 사실 이거는 암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고요. 뭐 소변줄 폴리 카테터를 뭐 최근에 꼈다 뺐다 뭐 이런 경우에 PSA가 좀 높아졌다. 이것도 사실은 암의 가능성이 높지 않고 뭐 전립선 한 며칠 전부터 예를 들어 소변이 안 나왔고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PSA를 쟀더니 또 되게 높게 나왔다 이러면은 전립선 염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서 이 PSA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딱 PSA를 재서 높게 나왔다고 저희가 뭐 무조건 그 다음에 정밀 검사들로 진행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PSA 덴시티라는 거는 이제 전립선 크기 대비 PSA 수치라서 이제 전립선이 굉장히 클 때 PSA가 뭐 그렇게 많이 높지 않으면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이제 감안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PSA 속도, 벨로시티, 뭐 더블링 타임 이런 것들로 이제 너무 빨리 PSA가 올라가진 않는지 그리고 이제 프리 PSA 레이쇼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그 염증일 때랑 아닐 때를 이제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이제 지표들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지표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파이 스코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내 가지고 여기서 전립선 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검사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SA 스크리닝이 전립선암 진단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변 보기 힘들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PSA는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기 검진을 하는 경우에 이제 기준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5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55세 이상이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40대부터 연 1회 이상 이제 PSA를 비롯한 이제 전립선 암에 대한 검진을 시행을 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PSA에서 이제 좀 전립선암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검사는 MRI입니다. 예전에 MRI는 뭐 T1, T2 ATD 이미지만 있는 그 시대의 MRI는 사실 전립선암 진단에서 이렇게 가치가 그렇게 아주 높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멀티 파라메트릭 MRI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ADC, 뭐 DWI, DC 이런 여러 파라미터를 같이 보여주는 이제 이 MRI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이미지 세팅들을 다 촬영을 해서 요 각 파라미터마다의 그 암의 특징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거를 이제 판단을 더 암이 일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더 정확히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저희한테 이제 레포트를 해주실 때 암의 가능성을 이제 파이라즈 스코어라는 스코어링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제 1부터 5점까지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은 암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5는 암의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가장 높은 그런 상태로 봤을 때 3이 한 암의 가능성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3부터는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도록 권고되고 있고요. 조직 검사할 때는 이제 우리가 어디를 찔러야 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렉탈 소노 그래서 이제 항문에다 그 초음파 프로브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그 프로브 옆으로 이제 니드를 같이 집어넣어서 그 트랜스렉탈로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이제 트랜스렉탈 바이옵시이고 그리고 그 트랜스페리니얼, 그러니까 페리늄 쪽에 이제 구멍을 따로 뚫어가지고 스킨 쪽으로 뚫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트랜스페리니얼 바이옵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렉탈 바이옵시가 좀 더 간편하기는 한데요. 결국 문제는 이 렉툼으로 니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펙션 레이트가 상당히 높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워낙에 이거 하고 나서 이제 sepsis까지 막 심한 그 전립선염이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트랜스페리니얼 바이옵시를 이제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서 좀 많이 시행을 하는 편이고 특히 또 이 트랜스페리니얼 바이옵시가 이 그 병변을 타겟으로 하는 그 타겟 바이옵시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MRI 퓨전 타겟 바이옵시의 경우에는 이 MRI 그 이미지에서 저희가 그 암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딱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렉탈 소노를 집어 넣은 다음에 그 MRI에 그 보이는 전립선의 테두리와 그리고 소노상에서 보이는 전립선 테두리를 일치를 시켜주면은 이게 이제 소노에서 아까 그 표시했던 그 암의 의심 부위가 이제 같이 표시가 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를 타겟으로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특히 그 트랜스페리니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느 좌표로 우리가 찔러야 될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그 조직 검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런 그 타겟 부위가 거기 이제 인덱스 레전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암의 가장 중심 부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조직 정보를 나타내 줄 수 있어서 반드시 이제 거긴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부위이고 근데 그거 말고도 전립선암은 보통 여기저기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이제 부위에서도 이제 시스테믹하게 한 12코어 바이옵시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전립선암이 진단된 후에는 이제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치료에 이제 그 기본은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로 나뉩니다. 뭐 어느 암종이나 다 그렇듯이 암이 그 해당 기관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국소 치료로 거기만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 기관을 벗어나 있으면은 이제 전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치료를 할지를 결정하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 팩터들을 다 종합을 해서 여기 보이듯이 NCCN에서 이제 이런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 하는 이제 이런 표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다음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좀 간단히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그 팩터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PSA 그리고 이제 글리슨 스코어라고 해서 그 전립선 암의 조직이 악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이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병기 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환자의 나이, 기대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환자가 전신 상태가 뭐 수술이나 치료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PSA만 먼저 보시면 10과 아까 이제 그 암의 스크리닝의 컷오프는 3이었지만 이제 이 위험도의 그 기준은 10과 2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 이하일 때는 저위험, 그리고 10과 20 사이는 중등도,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고위험군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제 글리슨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조직학적으로 이제 이 암의 패턴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점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글리슨 점수가
이제 발표가 됐을 때는 1부터 이제 5등급까지 있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1, 2는 저희가 이제 암으로 취급을 안 하게 되면서 이제 3등급부터가 이제 글리슨 점수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립선의 그 고배율 시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그런 그 패턴 점수 더하기 두 번째 많이 보이는 패턴 점수, 요 순서대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그 두 개의 합산 점수를 결국 최종적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글리슨 그리고 이제 3부터 시작하니까 3 더하기 3인 6부터 6, 7, 8, 9, 10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6점은 저위험군에 해당하게 되고 7점은 중간위험군, 그리고 이제 8점 이상은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병기입니다. 전립선암은 아까 이제 그 DRE 같은 데서 이제 만져질 수도 있고 영상 검사에서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져지거나 보이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요새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PSA를 했는데 MRI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근데 계속 수치는 올라간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뭐 1년 지나서 MRI를 다시 찍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수치 상승이 너무 빠르면은 그냥 그럴 때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암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전립선 뭐 비대증 수술을 해서 조직을 이렇게 긁어낸 거를 검사를 나가봤더니 거기서 또 암이 나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1기에 해당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만져지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에 부터가 이제 2기에 해당하는데, 그때 이제 전립선 내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2기, 그리고 전립선 주변으로 이제 뻗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피막 침범이 있거나 아니면은 전립선 뒤쪽에 있는 요 정낭 쪽으로 침범이 있거나, 요거를 이제 3기라고 하고, 완전히 이제 옆장기까지 이제 침범을 한 경우를 이제 4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군 평가는 그 이제 1기에서 그 전립선 내부에 이제 있더라도 한쪽 롭에만 조그맣게 있는 경우를 이제 2A라고 하는데, 그 1기부터 2A까지가 이제 저위험군에 해당하게 되고, 나머지 2기는 이제 중등도 위험군, 그리고 이제 3기부터는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요인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고 어떤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할지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소 치료 먼저 보시면은, 우선 이제 가장 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이제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띄어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환자가 전신 상태가 마취를 걸기 너무 힘들다든지, 아니면 암이 완전히 전신전이까지는 아닌데 그 국소에서 약간 이제 옆장기 쪽으로 이제 침범하기 시작해서 수술로 떼면은 남을 것 같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걸 좀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 이제 포컬 세라피 경우에는 한동안 그 퓨전 바이옵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같이 이제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게 결국 환자의 그 펑셔널 아웃컴이 좀 좋게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좀 저희가 이제 제한적으로 시도를 해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암이 뭐 재발할 위험도 너무 이제 높다. 그리고 이제 근거도 많이 부족하다. 또 실제로 요새 이제 수술 자체가 워낙에 로봇 수술이 도입되면서 많이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수술이랑 이 포커스 세라피 한 거랑 크게 뭐 펑셔널 아웃컴도 차이가 별로 없더라. 이제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여지가 좀 있고요. 그래서 NCCN에서도 이렇게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한해서만 조금 시도해보라는 정도로만 이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보시면 일단은 뭐 기본은 이 아까 얘기한 그 방광 아래쪽 요도에 둘러싼 이 전립선 전체와 그다음에 뒤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정낭 가지를 통으로 다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잘리니까 요 이제 방광 출구 쪽과 그다음에 잘린 요도를 이제 문합을 해주는 식으로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위치가 이게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방광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반 그 아래쪽 그 맨 아래쪽에 이제 처박혀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바로 앞엔 또 푸빅본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복으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저희가 깊숙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이제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복강경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복강경으로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복강경을 찹스틱 서저리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기 힘든 수술인데다가 또 이 각도가 안 좋아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거 요도와 그 방광 문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청 수술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그 비뇨기과 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고난이도 수술의 대명사처럼 이제 여겨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로봇이 도입되면서 이 전립선 암 수술이 급속도로 눈부시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아까 본 거랑은 뭐 차원이 다르게 쉽게 문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수술을 쉽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수술에 문제가 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십몇 년 전만 해도 환자들이 전립선암 수술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요실금도 생기고 해서 이제 요실금도 그냥 요실금이 아니라 막 오줌이 막 전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심하게 새는 분들이 많아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 수술로 굉장히 좁은 공간 내에서도 정밀하게 수술이 되면서 암은 확실하게 제거를 하면서도 주변 조직의 침범은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요실금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들도 가미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요실금이나 또 이 발기 기능 관련된 그런 합병증들의 그 발생 빈도를 많이 이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들이 뭐 환자들 뭐 수술하는 환자마다 뭐 똑같이 수술했다고 똑같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환자는 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환자는 덜한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수술 직후에는 조금 이제 있는 편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개선이 되는데, 이걸 이제 빨리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이제 요실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술 끝나자마자부터 이제 케겔 운동 같은 거를 열심히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또 뭐 둘록세틴 같은 이제 그런 약제들이 요실금에 조금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약을 써가면서 이제 환자분들을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 3, 6개월 뭐 내지 1년 정도가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회복을 하시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약간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생기는 보감 요실금 같은 건 이제 조금씩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자들 약간 요실금 있는 약간 그런 양상으로 조금 새는 분들은 계시긴 한데, 뭐 최근에는 그렇게 일상이 불편해서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 정도로 심하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환자분들이 막 들어오기만 해도 소변 지린내가 너무 심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을 거기를 뭐 페나일 클램프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인공 요도 가려끈 수술 같은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빈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서 저희도 좋고 환자도 이제 좋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발기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요실금이랑은 좀 다른 게, 이제 발기는 수술 전부터 사실은 워낙 고령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기가 어차피 잘 안 됐던 분들이 워낙에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수술한다고 발기가 안 되던 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제 좀 젊은 분들, 발기가 좀 중요하다고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신경 보존술 같은 거를 해서 이제 주변 신경을 그 손상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수술을 좀 신경을 써서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 수술 직후에 이제 조금, 그래서 뭐 복강경 같은 걸로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그 발기능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로봇을 하면 확실히 이제 그거보다는 좀 좋은 편이 있고요. 근데 이제 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 방법을 저희도 막 굉장히 이제 많은 방법을 시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딱 이렇게 했을 때 발기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마땅한 그런 뾰족한 방법은 없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제 수술 끝나고 이걸 회복하는 거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저용량의 그 발기부전 약제를 좀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시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신치료입니다. 전신치료는 기본이 이 남성 호르몬이 아까 이제 그 전립선 암을 증식시킬 수 있는 이 트랜스펙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신치료의 기본은 이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 ADT라고 하는데요. 이 ADT를 통해서 이 테스토스테론의 레벨을 케스트레이션 레벨, 거세 상태의 레벨까지 완전히 낮게 계속 유지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항상 그냥 여기서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이거는 유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기본 이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이 없었으니까 저희가 고안을 다 절제를 실제로 해서 거세를 실제로 시켰었는데, 이제 그 다케다에서 이제 루프린이라는 약자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약물로 화학적인 거세를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요새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프린이라는 약은 GnRH 아고니스트이고요.
얘가 이제 그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면 자극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서지를 이제 일으키다가 나중엔 이게 이제 디센시타이제이션을 시키면서 나중엔 결국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이제 완전히 그 거세 상태 수준으로 이제 낮게 이제 억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립선암의 성장이 같이 억제가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이렇게 남성 호르몬 레벨을 낮게 유지를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암이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이유가 이 안드로겐 리셉터를 암이 이제 진들도 이제 증식을 하고 싶으니까 안드로겐 리셉터를 막 과발현을 시켜가지고 테스토스테론이 그 고환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신 피질에서도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니면 이 리셉터를 좀 변이를 해가지고 여기 그 테스토스테론이 아닌 다른 게 막 결합을 했을 때도 아니면은 테스토스테론이 심지어는 여기 결합을 아예 아무것도 결합을 안 했는데도 이게 액티베이션 되면서 암이 증식할 수 있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오만 방법을 다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증식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엔 정말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항암이나 뭐 다른 약제들을 이제 추가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많은 이제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초기에 이제 남성 호르몬 억제 ADT만을 하다가 이게 암이 이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약제들을 그 병용을 해서 이제 투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거세 저항성으로 넘어가면 이미 가망이 없다, 별로 얼마 못 버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넘어가기 전에 가급적이면은 강한 약제들을 많이 투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최근 트렌드라서 이런 약제들을 조기에 이제 투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좀 많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제약 회사에서도 임상으로 이제 저희가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할 때 세팅 자체를 초기에 끌어와서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많이 그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허가사항이나 뭐 급여사항 같은 게 점점 이제 그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앞단으로 이제 땡겨져서 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많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이거 말고도 많은 약제들이 또 신규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뭐 다롤루타마이드라는 것도 조만간 국내에 런칭할 예정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약제들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이제 전립선암이니까 뭐 환자분들도 나중에 이런 혜택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 전립선암의 치료의 방향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뭐 인工지능을 통한 예측 모델 그리고 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뭐 개인 맞춤형 약물 치료 같은 그런 치료가 뭐 사실은 이게 먼 미래가 아닌 게 이미 NCCN 같은 그런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조만간 아마 좀 상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 자체도 지금 굉장히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이제 치료 그 발전으로 이제 환자분들의 그 생존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PSA 그 검진을 통해서 이제 조기 진단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뭐 어쨌든 암을 초기에 발견을 해야 이게 확실하게 치료가 되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전립선암은 계속 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PSA 스크리닝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진료에 많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질문 주셨던 선생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받아서 약을 현재 복용 중에 계신데 처음에는 수면 중에 소변으로 인해 한두 번 정도 화장실을 갔으나 최근에는 이 야간류 부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상 중에 잦은 화장실 방문 한두 시간 간격으로 자주 방문하고 소변을 참지 못하는 급박요인 경우가 많은데 수술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말씀 주신 건 사실 이제 암은 아니고 비대증 관련된 이제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편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학회에서는 남성 하부 요로 증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소변을 보는데 불편한 거는 물론 이제 오줌이 나오는 길이 쪼이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위쪽에 있는 방광이 얼마나 예민한지, 그리고 얘가 뭐 기능이 너무 떨어지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방광의 용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 위쪽에 있는 신장이 소변을 예를 들어 밤에 너무 많이 만들진 않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야간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제일 이제 중요하게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통 보면은 이제 물 마시는 게 좋다고 해서 밤에 물을 꼭 밤에 또 이제 입이 타고 입이 마른다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시면서 밤에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밤에 소변이, 물을 안 먹어도 사실 많이 만들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그뭐 바소프레신 같은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밤에 이제 소변을 좀 덜 만들게 몸에서 조절도 해주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분이 서드 스페이스로 빠져 있다가 나중에 이게 혈관으로 재흡수가 되면서 잘 때 이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뭐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은 이게 흉곽 내 이렇게 숨 쉬다가 이게 숨이 안 쉬어지면 흉곽 내 압력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데, 그때 비너스 리턴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이 이제 나 피가 너무 많은가 이러고서는 자꾸 이제 소변을 더 많이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더 이제 소변을 밤에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뇨일지라는 걸 저희가 작성해 보면은 하루에 3분의 1 이하로 밤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막 50%, 60%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일단 이분들한테 해야 될 거는 물을 아예 철저하게 밤에 야간 수분 섭취를 제한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게 어느 정도 철저하냐면은 아침에는 물을 많이 드시라. 근데 이제 점심 이후부터는 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저녁 식사 일찍 하고, 그때도 국물기 적게 드시고, 그 이후 뭐 6, 7시, 6시 이후는 진짜 필요할 때 말고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시라. 뭐 물뿐만 아니라 밥, 술, 음료수, 과일 뭐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 이제 조금 나아지신 분들도 있고요. 거기서 안 되면 저희가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이제 야간요를 줄이는 약을 추가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이제 전하트리멸증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뭐 낮에 또 이제 불편하게 화장실을 또 자주 가야 되는 거는, 방광 자체가 이제 좀 예민해서, 밤에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방광이 예민한 분들은 방광을 덜 예민하게 하는 이제 베타미가 그 미라베그론 베타 3 아고니스트 내지는 뭐 항콜린제 같은 그런 약제를 써가지고 이제 방광을 좀 덜 예민하게 만들어주면 좀 나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가 있는데 단독으로 그렇게 항콜린제 같은 걸 쓰게 되면 또 오줌이 너무 안 나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알파 차단제, 그 전립선 비대증 약이랑 같이 해서 이제 드리는 편이고, 어쨌든 전립선이 비대가 너무 심해서 막 방광 안쪽으로 얘가 막 툭 튀어나와 있으면 그거 자체가 또 자극이 돼서 방광이 더 예민해지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소변을 너무 못 봐서 방광이 막 자꾸 팽창해 있으면은 그 방광의 그 블래더 월이 눌려가지고 이스케믹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또 얘가 나중에 그거 회복하는 과정에서 또 방광 과민 증상이 생길 수도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수술은 방광 과민 증상 자체는 수술을 한다고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술 끝나고 앞에가 이제 빵 뚫려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제 좀 덜 부담스럽게 우리가 뭐 아까 얘기한 그런 베타3 아고니스트나 항콜린제 같은 거를 이제 좀 편하게 우리가 투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수술 끝나고도 약제는 투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PSA 검진 중요성을 계속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검사 주기를 10년 주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 검진 그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이제 50세 이상은 아니면은 그 가족력이 있을 때 40세 이상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10년이 아니라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세에 PSA를 했는데 70세면, 아니 10년이면 70세잖아요. 그 다음은 80세고요. 이렇게 띄엄띄엄 하면은 우리가 중요한 그 시기를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 50대 후반에서 70대까지가 대부분 전립선암이 많이 진단되는 시기인데, 10년 주기로는 그 사람들을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PSA가 조금 이제 높았는데 뭐
조금 이제 애매하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전립선 비대가 같이 겹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애매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더 그거보다 자주 6개월이나 3개월 추적 검사를 하면서 좀 보는 경우도 있고, MRI를 찍었는데 또 MRI에서 이제 별로 이렇게 뭐 파이라즈 2점 이하로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좀 한 6개월마다 보면서 이게 더 오르진 않는지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추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 번 더 질문이 있습니다. 서정규 선생님께서 일반 건강검진 시 PSA 검사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게 아마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도 제가 건강검진 쪽에서 일을 해보진 않아서 저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남성분들 웬만한 그냥 건강검진 프로그램에는 PSA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본인이 확인을 해봐서 없으면은 뭐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최소 50세 이상에서는 좀 신청을 해서라도 PSA를 체크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아무 뭐 가족력도 없고 괜찮은데 너무 젊은 나이에 PSA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면 또 그냥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사실은 검사해보면 별거 문제도 없고 그냥 원래 그 사람의 기저 PSA가 높은 건데 이제 좀 평생 그거를 되게 걱정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좀 뭐 너무 젊은 나이에서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50세 이상에서는 건강검진 할 때 PSA를 반드시 포함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10년 주기 선생님께서 그 예. 10년 주기는 어떠할지 교수님 의견을 여쭤보시면서 1년에 한 번은 의료비 지출이 좀 크지 않을지 걱정되신다고 하셨습니다. PSA요. 제가 PSA가 얼마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PSA를 해서 진단을 해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고가의 그런 그 약제를 먹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뭐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저는 이득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팅창에 공지 드린 대로 선생님까지만 마지막 답변 드리고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여성한 남성한 의학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의미 있는 의학 세미나로 또 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이규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한 남성한 의학교실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에 URL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조사지에 들어가셔야 금일 강의 참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유드린 강의 자료는 지적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전문의 대상 여성암, 남성암 의학교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